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실무 4강 실무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되고요. 원천 징수 부분입니다. 자, 먼저 1번 사원 등록이네요.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 여성이네요. 여성이 나오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부녀자 공제라든지 한부모 공제라든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입사일은 2020년 8월 1일 국내 근무를 사원 등록하고 사원 등록하는 거 잘 출제가 안 되었는데요. 메뉴에 따라서 입력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 후 세액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공제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부로 표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작업으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작업을 해줘야 되겠네요. 첫 번째로는 박민혜 사원을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된다는 거, 이게 2번입니다. 다음입니다. 기본공제자 대상이 아닌 경우도 부로 해서 이 모든 사람을 입력을 해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말이 없다면은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은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본 공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추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입력을 하시고 부로 입력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식이 있는데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나이가 22살이라 꼭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 이게 기본공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 학비는 제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때 납입한 대학 학비,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기본공제자에 여기 부양가족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처럼 부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공제자가 아닌 사람을 입력하지 않으면 틀린 거로 채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 없었더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입력하지 않아도 맞는 걸로 채점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부양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다 등록하고 여부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등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적 공제인데요. 부양가족입니다.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는데요. 본인만 됩니다. 그러니까 형수님과 재수씨를 내가 부양하고 있다고 해서 안 되죠. 형님의 와이프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만 된다는 거. 물론 인적공제에 해당되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소득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입니다. 100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다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배우자와 부인과 그리고 직계비속 자식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직계비속 중에는 자녀를 의미하게 됩니다. 손자, 손녀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식과 손자, 손녀는 다르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추가 공제입니다. 반드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어야지 이 사람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로 우대 공제입니다. 70세 이상이면 한 명당 1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공제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공제가 되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된다는 말이며 1인당 200만원까지입니다. 2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한부모 공제입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혜가 여자였죠.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면 부녀자 공제에 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이 부녀자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부녀자 공제가 되고 만약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총 배우자가 없으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50만원 공제가 되는데요. 한부모 공제와는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면 높은 거 하나, 원칙적으로 우리 공제되는 것은 이중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중공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7세 이상 20세 이하가 해당이 되고요. 7세 미만도 되는데요. 7세 미만인 경우는 조건이 있죠. 그 애가 취약 아동이어야 됩니다. 왜? 어린 나이에 조기 입학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자녀세액 공제가 됩니다. 한 명에 15만원, 두 명에 30만원.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 공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금액들은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부모 공제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라 하면 얼마를 받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외국 거주인지를 확인한다. 직계 존속이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 비속은 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질병 치료의 목적임이 증빙이 되면 그 사람은 또 되는 사람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공제 시 소득 유무의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합산입니다. 안 돼요. 금융소득 금액입니다. 금융소득 금액이란 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것을 금융소득 금액이라 그러는데요. 이 금융소득 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 이 말은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쳤더니 1,500입니다. 그러면 분리과세 된단 말입니다. 근로소득입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입니다. 연 5천만원 초과가 되면 안 됩니다. 500만원. 500만원까지 그래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단 말이 되죠. 물론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금액입니다. 연금소득 금액은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인데요. 이 기타 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양가족 공제할 때는 종합과세도 가능하고 분리과세도 가능하단 말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야 되겠죠. 왜? 분리과세를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종합과세 해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기타 소득 금액이 200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과세도 가능하고 분리과세도 가능한데요.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100만원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는 300만원 미만이니까 이하니까 분리과세 하랍니다 하면 분리과세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걸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곱하기 60% 이것이 필요 경비가 됩니다.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 돼요. 이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300만원까지 299만원 300만원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선택적 분리과세죠. 내가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분리과세하겠죠. 왜? 299만원이라 가정하에 분리과세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걸로 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종합과세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어떤 거? 서화, 골동품, 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얼마를 받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며 복권당첨금,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일용 근로소득, 이게 소득 항목이 달라서 따로 적혀 있는 겁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금액이지만 복권당첨금은 기타 소득이죠. 그래서 따로 표시가 되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다,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 이것은 이만큼 요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단 말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입니다.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강연료, 자문료, 특권의 양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기타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가 60%를 곱하기 60%에서 60%를 빼주는 경우도 있고요. 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60%짜리입니다. 이거는 이런 게 있는갑다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대신에 80%짜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요령이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이거 싹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60% 필요 경비하는 거 싹 다 기억하고 80% 필요한 거 싹 다 기억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죠. 저보고 이거 기억해라면 80%짜리가 몇 개 없으니까 80%짜리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60%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80%짜리 보겠습니다. 자, 공익법인 또는 다수가 대회 이런 거에서 상금과 부상입니다. 상금과 부상은 80%. 예를 들어서 내가 상금을 무슨 대회에서 상금을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 소득은 얼마를,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를 보느냐? 1000만원에서 80%니까 80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나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80% 해주고. 다음, 점당 6천만 원. 점당이란 말은 한 개당, 왜 우리 그림이나 이런 거, 도자기 이런 것들은 한 개, 두 개 하지 않고 한 점, 두 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 자, 골동품 중에서도, 서화 골동품 중에서도 국내 생존 작가는 제외합니다. 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지급금액의 90%를 해줍니다. 뭐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죠.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 그 이내는 80% 이래 되고요. 여기서 골동품이라는 거 나와 있죠. 이 골동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철모를 하나, 38선에서 철모를 하나 발견을 해서 집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70년 정도 됐겠죠? 됐네요. 그러면 이게 골동품인가? 아니면 1940년도에 우리가 그릇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 구했어요. 이거 골동품이 될까? 애매하잖아요. 골동품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애매하죠. 이 골동품은 100년입니다. 100년 이후에, 100년 이전의 것, 100년 이전의 것이 골동품이 된다는 거. 이 정도 알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한번 차근하게 입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박민혜 사원 등록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혜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입력해 봅니다. 자, 먼저 원천 징수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사원 등록입니다. 자, 제가 먼저 입력을 해두었어요. 입력하는데 주민번호도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호성 이것만 나와 있죠. 요 아래쪽에도 엔터해서 사업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107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저는 미리 입력했어요. 보시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107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민혜 이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민번호 나와 있었죠.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 있죠. 입사일 박민혜 찍을게요. 자, 입사일이 2020년 8월 1일입니다.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 8월 1일 여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고 여기 주민번호 나와 있고 세대주고 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고 입사일 입력했고요. 내국인이고 됐고, 나머지는 다 됐고, 국외 근로 제공 없죠? 우리 내국인이라 그랬습니다. 생산직 아니죠? 생산직 아닙니다. 생산직이 아니니까 연장근로, 우리 생산직 직원인 경우 연장근로 할 경우 공개해 주는 게 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입력한 거, 나온 것만 정확하게 이거 나와 있어서 입력했고, 나와 있어서 입력했고, 물론 뭐 사업은 입력을 했습니다. 입사일 입력을 했고요. 나머지는 없네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두 가지 작업이었는데요. 1번 작업은 했고요. 자,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등록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자, 여성이면 부양가족 등록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 자, 3천만 원 이하 맞죠?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뭐 배우자가 있나요? 배우자가 있네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부녀자 공제에 해당됩니다. 아마 이거 실수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성인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자식들도 있죠. 자식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죠. 없었더라면 부녀자 공제가 아니라 한부모 공제에 체크하시고, 지금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 줘야 됩니다.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김영광 배우자입니다. 자, 소득과 나이 보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소득, 두 번째가 나이, 이렇게 봅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있네요. 100만 원 넘죠?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기본공제, 소득이 넘으면 안 되죠. 무조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부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이네요. 자, 박노현입니다. 본인의 아버지, 직계 존속이네요. 미국에 거주하네요. 자, 이렇게 직계 존속이
외국에 거주하면 질병 치료의 목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이렇게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자료만 입력하고 기본공제 되지 않습니다. 자, 김예설 딸이네요. 국내인. 자, 미국에 유학 중이네요. 자, 유학 중입니다. 유학 중이란 말은 자식은 직계 존속은 이렇게 외국에 살면 안 되지만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자식은 유학을 갔다 하더라도 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되는 사람이고요. 김예찬입니다. 아들이네요. 동거하고 있고 소득 없고 당연히 됩니다. 자, 얘들 나이가 보니까 열 몇 살들이네요. 15살, 17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 세액공제도 되네요. 참고로 자녀 세액공제는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다음 박민호 오빠네요. 자, 요거 됐고 동거하고 퇴직소득 금액이니까 자, 첫 번째 퇴직소득 금액이니까 뭐 100만원 안 되죠. 소득 제한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 나이 제한 한번 볼까요? 나이 제한 73년생이니까 무조건 20살 넘어버렸죠. 그래서 박민호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오빠는 되는 사람입니다. 왜? 내 형제이기 때문에 관계는 되지만 이 박민호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 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를 한번 볼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배우자 김영광, 이 사람 부가 되겠네요. 왜? 양도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박노현, 이 사람도 안 되겠습니다. 뭐?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박민호도 안 되겠습니다. 부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박민혜 여성이기 때문에 뭐 여성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뭐 부녀자 공제가 됩니다. 자, 이거 부녀자 공제에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만약에 저는 남성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남성, 문민대라 꼭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배우자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와이프가 있는데요.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내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 여성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 와이프가 전업주부입니다.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냥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면 장애인의 어떨 때는 장애인을 바로 선택하고요. 아니면 어떨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 20세 이상, 20세 이하 체크하고 장애인에 체크하는 경우 장애인 체크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기본공제자가 되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세 이하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장애인에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어떻게 하시더라도 정답에는 이상이 없지만은 그래도 물어보셔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일단 박민혜에 대한 본인 사원 등록은 마쳤고요. 두 번째로 부양가족 명세서에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제가 미리 조금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여기까지는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박민혜하고 이 기본 정보들 이것들은 입력해 두었고요. 이 기본공제 대상자는 우리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공제 김영광이죠. 김영광은 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중에서 김영광이네요. 김영광 배우자 체크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부로 눌러서 여기에 부 안 되죠. 눌러주시고 왜? 무슨 소득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이 500만원. 그래서 안 됩니다. 박노현도 안 되죠. 자, 박노현 한번 볼까요? 박노현, 직계존속이죠. 이것도 73세 이상, 60세 이상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로 바꾸겠습니다. 됐고, 박민호네요. 박민호 오빠,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죠. 오빠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오빠, 박민호.
자, 이건 부, 제가 체크해놨네요. 47살이네요.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죠. 이렇게 부가 됐고요. 다음, 박민혜는, 배우자가 있으면 또, 배우자가, 일단 연간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 이거 꼭 체크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나머지는 없었죠. 추가 공제되는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추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자녀 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죠. 여기에 20세 이하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안 되는 경우 있죠. 안 됐다. 만약에 5살짜리 같으면 자녀 세액 공제가 안 되죠. 그럼 이것을 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니까 누르셔서 부, 7세 이상 20세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이겁니다. 선생님, 왜요? 어떨 때는 여기에 장애인을 체크하고 어떨 때는 여기에 20세 이하 체크한 다음에 장애인의 체크를 하고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박민호가 장애인이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민호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잖아요.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장애인이었더라면 이것을 장애인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박민호가 장애인이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인 경우는 장애인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부로 바꾸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김예찬이죠. 예찬이는 기본공제 되는 애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20대 장애인이다 가정한다면 20대 이하에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칸 있죠. 장애인 여기네요. 이것을 장애인인 때는 1번 이렇게 요거 1번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해당되는 사람 체크하고 장애인에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경우는 나이 제한은 없죠. 그런 경우는 여기에 장애인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은 아니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래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원 등록 문제 5점짜리에서는 조금 실수하실 확률이 가장 많은 것은 박민혜네요. 이게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 되는데 이게 부녀자 공제 체크 안 하셨을 확률이 조금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박노현입니다. 박노현 미국 거주하는 사람 소득이 없지만 이게 비교에 질병 치료의 목적이란 말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랬을 확률이 많네요. 이런 사람들은 틀리지 않겠네요. 이런 사람들은 김영광 이런 사람들은 틀리지 않겠지만 이 두 사람이 틀릴 확률이 조금 있겠습니다. 신경 써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할 때는 이 점입니다. 이 점 꼭 신경을 쓰셔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연말 정산입니다. 다음은 강호성 4번 1010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첫 번째 월세 주택 임차 탭과 두 번째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10점짜리죠. 최대한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조금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입니다. 연말정산인데요. 자, 소득제한과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됩니다. 되고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거? 자, 의료비는 제일 좋죠. 소득제한과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까칠한 공제가 있죠. 어떤 거?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제한과 나이제한이 있다라는 거. 나머지 공제들은 추가 공제되는 공제들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라는 거. 이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제일 까칠합니다.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씩 세부적으로 봅니다. 먼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래서 공제 중에서 의료비가 제일 공제가 좋죠. 좋은 공제입니다. 왜? 중복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병 예방, 치료, 한의사를 포함합니다. 목적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뻐지는 것은 안 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 같은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65세 장애인, 중증 환자를 포함해서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가 됩니다. 산후 조리원도 됩니다. 200만원 한도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6천만원 이하라는 거. 다음 건강기능식품, 건강정지는 안됩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원까지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안경을 70만원짜리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첫 번째 중복 공제되니까 카드 공제에 70만원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에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의료비에는 얼마를 입력해야 될까요? 50만원 입력해야 됩니다. 왜? 한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로 안경을 구입했을 경우 70만원인 경우 30만원이면 둘 다 30만원씩 입력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70만원이 되었을 때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했다면 의료비는 50만원 그리고 카드는 전액 다 됩니다. 공제 받습니다. 70만원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안경을 끼고 있어서 콘택트 렌즈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아는데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실 분이 있어요. 콘택트 렌즈는 안경점에서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지만 우리 라섹은 병원에서 합니다. 수술입니다. 그거는 콘택트 50만원 한도가 아닙니다. 라섹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요즘 한 15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되는 겁니다. 라섹은 수술입니다. 안경점에서 라섹 수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료비에 해당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됩니다. 두 번째, 현장 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입니다. 30만원 원입니다. 3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다만 현장 체험 학습비라 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있죠? 유치원. 이런데 미취학한 아동에는 현장 체험 학습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됩니다. 교육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왜?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교육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지 자식 교육 바로 시켜라 이런 말은 있지만 아버지 부모 교육 바로 시켜라 이런 말 없잖아요.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됩니다. 다만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은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학원비와 학습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이런 학생들이 어디에 학원에 다니면 그 학원비는 안 된단 말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 있죠. 학원비 원비를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학원비 교육비로 100만원 공제도 되고 카드도 공제 100만원 된단 말입니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이 납부한 정치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교회라든지 아니면 절에 기부한 것은 소득 제한이 있고 나이 제한만 통과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가 가장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소득 제한이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잘 틀리는 부분,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사용한 것만 되지 형제 자매가 사용한 것은 안 됩니다. 외국 사용분, 자동차 구입, 자동차 임차,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의 비용은 안 냅니다. 그리고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원까지 교육비와 중복 공제됩니다. 자, 여기도 교복 구입비인데요. 연 5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복은 중고등학생 교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제가 교복을 입고 다닌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만약에 특별한 학교에서 초등학교도 교복을 구입한다면 초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된 교육비는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와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학원비, 교육비와 중복 공제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취학 전 아동은 학원비도 되고 그리고 교육비와 중복 공제,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조금 전에 교육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의 10%가 카드 공제됩니다. 내가 중고자동차 1000만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00만원에 10%니까 100만원을 입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죠. 보장성만 되고 저축성은 공개 안 됩니다. 참고로 보장성과 저축성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돈이 내가 납입한 돈보다 많이 받으면 저축성입니다. 하지만 내가 납입한 돈보다 같거나 적으면 보장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총 납입한 돈이 1000만원입니다. 되돌려 받는 돈이 만기에 환급되는 돈이 900만원이다. 이런 거는 보장성이지만 내가 되돌려 받는 돈이 1000만원 납입했는데 1100만원이 되면 그것은 저축성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요 정도, 한 25평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건 국민주택 규모도 아니다는, 문제 제시가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게 월세 공제가 되는데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이 없지만 우리 자식이 집이 있습니다. 부양하는 내 자식은 집이 있어요.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입니다. 년의 10%를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2%인데요. 요거는 크게 필기시험 때를 위해서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한도 넘으면 한도까지만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가 가장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출제되고, 자,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자, 조금 전에는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월세 공제고요. 주택 임차 차입금이란 말은 우리가 왜 전세 자금 같은 것들 은행에서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리금 상환액, 그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을 임차한단 말은 빌리는 차입금,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해줍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40% 한 300만원 한도까지 해줍니다. 총급여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택 마련 저축 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청약 저축이라 그럽니까? 그런 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본인이 세대주여야 된단 말이죠.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개해 줍니다. 물론 요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해서 300만원 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위에 나와 있었죠.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해주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자 15%,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거에만 해당됩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이것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은 제외되고요. 요거는 뭐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도에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은 해주지만 지금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거는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 하나 기억하시고요. 알아주시고. 잘은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이 출제된 적은 잘 보지를 못했어요. 언뜻 기억했어.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주로 앞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떤 거, 이거가 되겠죠.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주로 요거네 하나, 두 개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는 문제고, 여기 하나, 둘, 두 개가 주로 출제됩니다. 아마 이 두 슬라이드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험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네요. 자, 이게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 하나, 연말정산 탭 하나. 자, 강호성 본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네요. 다음 여기에 월세 주택 임차 탭이니까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총급여 6천만 원이니까 월세세 공제는 되겠네요. 다음 강민철입니다. 부모님이네요. 양도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공제 소득 제한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 월요비만 됩니다. 왜? 나머지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는 것은 뭐 월요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금이시네요. 어머님. 자, 일용 근로소득 분리가 되죠. 이거는 분리가 되니까 소득이 없다 보시면 되고 장애인이라는 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다음 배우자 소득 전업주부고요. 안윤석 처남도 있네요. 처남이란 말은 와이프의 남동생 또는 오빠 이렇게 되겠죠. 내 형제와 동일하게 칩니다. 나이 제한에 일단 걸려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강지희 뭐 별 문제 없고요. 강샘물 5세 취약전 아동이네요. 얘가 납입한 학원비는 교육비도 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도 공개가 되고 카드도 공개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3개 슬라이드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씩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봐요. 첫 번째 보험료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네요. 피보험자 강민철, 강호성. 우리가 강호성이죠. 우리가 강호성입니다. 그러니까 강민철이의 보험을 강호성이가 냈습니다. 강호성이가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강민철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강민철이는 누굽니까? 자, 부모님이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인데 보험료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입력해서는 안 되겠네요. 왜? 소득 제한 걸려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음 보장성 보험료 강샘물입니다. 계약자 강호성. 강호성은 본인이고요. 강샘물은 자식이었죠. 자식이네요. 5세. 자, 이렇게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내가 대신해서 납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40만원은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입력하면 안 되죠. 강민철이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부모님이니까 보험료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력하지 않고 40만원만 입력하겠습니다. 자, 실기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끝이 났고요. 자, 여기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4번 이런 거 나와 있죠? 사람이 없네요. 불러와야 되겠죠? F2 해서 한 사람만 부르겠습니다. F2. 자, 여기에 강호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자, 불러와졌죠? 자, 먼저 소득명세 됐고 연말정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연말정산 여기 하고 요것도 입력해야 되겠죠. 연말정산에서 아래쪽으로 살살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크롤바 있죠.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밑으로 살살 내려보시면 있네요. 자,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 지금 자식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일반입니다. 일반 금액에다가 얼마? 얘가 40만원이었죠. 예, 강샘물이 40만원. 400불 입력. 자, 이렇게 하면 보험료는 끝이 났습니다.
의료비 한번 볼까요? 된다, 안 된다. 의료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죠. 질병, 치료의 목적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자, 어머니 이익금이, 자, 어머니 장애인인가요?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장애인이죠. 장애인입니다. 자, 그 장애인이니까 이 사람은 장애인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보청기 구입비 100만원 됩니다. 질병 치료용 한약 구입비, 자, 한약도 됩니다. 무슨 목적이면 질병 치료의 목적이면. 그러니까 어머님 장애인 얼마? 150만원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배우자 안윤정이 한번 볼까요? 안윤정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네요. 안윤정이, 자, 어깨 수술비, 미용 성형 수술 아님. 자, 이거 수술비죠. 미용이나 성형이 아닙니다. 100만원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30만원. 요거 입력해줘야 되겠네요. 왜? 1년에 50만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장애인 의료비 150만원. 그리고 일반 의료비 130만원 입력하러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죠. 아래쪽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것은 그것이 되죠. 더블 클릭하면 세부 메뉴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 자, 먼저 장애인 여기죠. 장애인 어머님입니다. 여기가 얼마였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0만원입니다. 질병치료용 한약 구입비와 보청기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칸에 잘 선택하셨어. 여기 얼마? 150만원 1500불 입력해 주시고, 다음 나머지 배우자죠. 그 밖에 공제대상 130만원이네요. 여기다가 13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고 된다 안 된다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교육비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처남입니다. 처남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되지만 교육비는 소득 제한만 있고 나이 제한은 없죠. 처남이었습니다. 여기에 안윤석이 이 사람입니다. 자, 처남 안윤석 대학교 교육비 400만원 강호성이 납입함. 자,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내가 납입했습니다. 이거 되는 사람입니다. 입력해야 됩니다. 자녀 강지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 60만원. 자, 현장 체험 학습비는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연 30만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만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 방과 후 수업료 3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 되는 겁니다. 방과 후 아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강지 자녀 60만원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다음 자녀 강샘물입니다. 유치원 수업료 당연히 됩니다. 미술학원 수업료. 자,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미취학 아동은 되는 사람입니다. 30만원 취학전 아동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270만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봐요. 천안급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대학교 교육비, 대학교는 900만원 한도입니다. 연 900만원 한도가 되는데요. 사실 한도는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도가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입력하면 900만원밖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천안급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교육비, 요거는 확인. 자, 교육비 더블클릭. 자, 먼저 대학생이죠. 대학생 이겁니다. 선택해 주시고 한도도 나와 있죠. 이게 지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04불 엔터 확인. 자, 하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녀입니다. 강지희 한번 볼까요? 강지희 강샘물. 자, 강지희는 초등학생이고 강샘물이는 미취학 아동입니다. 자, 먼저 미취학 아동 초중고. 자, 초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부터 먼저 하겠어요. 왜? 강지희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자, 강지희 더블클릭. 자,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장 체험학습비는 30만원이죠. 방과 후 수업료 30만원. 합해서 얼마? 60만원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600불. 600불 엔터 확인. 자, 다음 자녀 강샘물 미취학 아동입니다. 유치원 수업료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 240만원. 그리고 학원 수업비도 된다 그랬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됩니다. 30만원. 합하면 얼마? 270만원. 그래서 취학전 아동 얼마? 270만원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27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교육비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확인.
크게 어렵지 않죠? 내용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기부금이 있네요. 기부금. 본인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20만원이네요. 자,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가 전액이 됩니다. 전액이 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과 10만원 이하를 나누게 뜹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정치 기부금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가 있죠. 10만원 이하의 더블 클릭 얼마? 10만원 1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또 10만원이죠. 10만원 엔터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정치자금 본인분은 다 된다 그랬습니다. 되었고요. 다음 천암 여기 대학생이었죠. 천암 대학생이 있습니다. 국군장병 위문금품 50만원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법정기부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급법정기부금 전액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법정기부금 여기 있네요. 법정기부금 여기에 얼마가 입력하면 된다? 50만원 500불. 자, 확인. 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만 입력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자, 월세 있네요. 월세, 우리가 7천만원 이하는 된다 그랬죠. 임대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임차인 요거 그대로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요것도 입력하면 되고요. 월세, 80만원, 한 달에 80만원인데 2020년에 총 지급액은 960만원입니다. 총액을 입력하면 돼요. 자, 이거는 월세, 여기 있죠? 예, 월세, 주택임차,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월세세 공제 명세서 있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임대인 김광일이네요. 김광일. 주민번호 나와 있죠? 사업자 번호 나와 있습니다. 747, 다시 46, 다시 01155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택 유형 아파트죠. 아파트니까 FE, 유형은 FE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자, 보고 면적 나와 있습니다. 84네요. 84 엔터. 계약서상 주소 나와 있죠?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울시 검증구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서울시만 입력할게요. 서울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입력하시면 되고. 자, 개실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개실이 2019 0701부터 2021, 2021, 0630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자, 이게 좀 틀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2년이죠. 2년 계약을 했네요. 80만원이니까 뭐 1000몇십만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매월 월색인데요.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2020년 연말 정산입니다. 1년치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나와 있죠. 2020년 총 지급액은 96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죠. 여기에 960만원이 입력되어야 됩니다. 9600불, 9600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960만원이 입력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1920만원입니까? 이거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단위로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 끝났고요. 다음 카드네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자, 신용카드 2,500만원인데요. 전통시장 40만원, 대중교통 60만원입니다. 회사 경비 사용금액 200만원 포함. 자, 2,500만원 중에 또 회사, 내가 2,500만원 썼는데 그 중에 200만원은 회사 돈입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받겠죠.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200만원은 빼야 됩니다. 즉 신용카드 금액은 총 얼마다? 2,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거 2,500만원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은 따로 추가로 공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입력해야 됩니다. 전체 2,300만원 중에서 이거 40만원 따로, 이거 60만원 따로.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2,300에서 100만원을 빼야 되겠죠. 2,200만원 되고, 그리고 요 각각은 따로따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겠어요.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는 이쪽에 있죠.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쭉쭉 한번 내려볼까요? 46번. 여기 있네요. 자, 신용카드, 42번. 신용카드 사용액 있죠. 이 노란 거 더블 클릭하셨어.
자, 먼저 대중교통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요거 전통시장 60만원. 자,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40%죠?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 전통시장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래시장도 되지만 농협 하나로마트가 전통시장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많이 이용하십시오. 공개해줍니다. 얼마? 요게 전통시장이 얼마였습니까? 40만원, 400불. 아이고, 400불. 그리고 대중교통 60만원이죠. 6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신용카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본대 2,500인데 200만원 빼야 되잖아요. 회사 경비는 당연히 빼야 됩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 100만원은 따로 입력했죠? 했더니까 2,300에서 100을 빼니까 2,200을 입력하면 되네요. 신용카드 2,200. 이런 식으로 항목에 맞게끔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15%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우리가 있죠. 코로나 관계로 4월, 5월, 6월, 7월인가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금액도 2배로 올려주고 전통시장도 뭐 80%로 해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인 경우는 문제 또 다 놓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현금 영수증이네요. 중고자동차 구입비 1,000만원. 자, 일단 중고자동차는 자동차는 안 되죠. 신용카드 공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는 됩니다. 구입액의 몇 퍼? 10%. 그러니까 100만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치원, 미술학원 유치원 수업료 30만원. 자, 미취학 아동이었죠. 미취아동의 유치원 수업료는 뭐? 중복 공개됩니다. 중복 공개가 되죠. 자, 다음, 자녀 강세물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얼마? 100만원.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 미취학 아동 수업료 요 30만원까지 해서 얼마? 130만원이 되겠네요. 130만원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현금 영수증이었죠? 130만원, 1300불. 자,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네요. 자, 다음, 미취학 아동인 거, 얘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녀 강세물에 대한 미취학 아동 있죠? 수업료 30만원. 조금 전에 입력을 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미취학 아동 교육비. 한번 볼까요? 여기 있었죠? 자, 교육비. 요걸 현금 영수증을 했네요. 그러면 교육비도 공개되고 카드도 공개된다 그랬죠?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개와 교육비 중복 공개된다 그랬습니다. 예, 이거 크게 문제 없네요. 이게 포함된 건 아니죠. 미술학원 유치원 400만원 따로, 이거 따로죠. 따로네요. 예, 됐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위 신용카드 사용 등은 모두 본인이 지출한 것이 문제 없고요.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내용 중 강호승이 공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강호승이 공개받는 것으로 하고, 월세, 주택 임차 탭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것이라는데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예, 됐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연말정산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91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